네, 안녕하세요. 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주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섹터마다 좀 다르기는 하실 거예요. 느끼시는 거는. 근데 뭐 이제 한쪽에 좀 치우침이 있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되면서 좀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점을 갖다 꾸준히 올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저점을 꾸준히 올려가는 모습이고, 하지만 아직 여전히 앞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은 갱신을 못한다. 자, 이러한 고점 부분들, 자, 이 고점 부분들 2,500포인트죠. 2,500포인트에는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걸 갖다가 뚫어내려면은 뭔가 좀 강한 이슈가 있어야 되고 시장 전체에 확실하게 방향성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나마 기대했었던 게 이번에는 FOMC였어요. 근데 FOMC에서 뭐 25bp 진행했던 것까지는 괜찮았었는데 파월에 기대했었던 그 비둘기적인 발언 같은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권 리스크는 여전히 우려하는 바는 계속 있어요, 시장에는. 그래서 이게 좀 없어지려면은, 아무래도 금융권 리스크가 없어지려면은 은행 파산이 지금 며칠 동안 없잖아요. 더 이상 파산이 안 나오고 있죠. 이 파산 자체가, 금융권 파산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점점 조용해지면서 이제 시장이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길어봐야 한 일주일, 2주일이면은 거의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 그 안에만 더 이상 파산이 없으면 돼요. 뭐 썰은 되게 많아요. 뭐 CS 다음으로 지금 도이치 얘기가 나오는데, 썰은 많은데 그게 썰이 아니고 진짜 파산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우선 FOMC에서는 뭐 이제 금리 25bp 이제 올렸었죠. 25bp 올린 거는 뭐 원래 예상했던 바인데, FOMC 기자회견에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발언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을 못 잡아줬어요. 사실상 하방이냐 상방이냐 뭔가 방향성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쪽 미국 얘기 가기 전에 우선 그 크레딧 스위스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난주 주말에 크레딧 스위스를 갖다가 뭐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UBS가 인수를 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월요일 날 국내 국장이 시작되기 전에 오전 6시쯤에 대충 인수하는 걸로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장에는 크게 무리 없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수를 하면서 스위스 정부가 어느 정도 또 유동성을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좀 붙으면서 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아, 여기 CS 이제 이슈도 다 끝났구나, 이제 그러면은 금융권 좀 안정적으로 가겠구나 싶었는데, 자, 내용이 조금 달라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CS를 갖다 인수를 하게 되면서 CS의 신종 자본증권, 그러니까 코코밴드라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제부터. 이걸로 갖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투자자들이 법적 조치를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법적 조치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든 말든 알 필요는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식이 먼저냐 아니면 코코밴드가 먼저냐인데, 원래는 이 주주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죽여요. 이걸 휴지, 원래는 이걸 휴지로 만든 다음에 코코밴드한테 남은 돈들이 있으면은 그걸로 해서 이제 좀 손해를 갖다 이렇게 돌려주고, 요런 식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에는 코코를 갖다가 먼저 얘를 갖다가 휴지를 만들어 버리고 얘를 죽였죠. 그 다음에 주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손실을 갖다 조금 보장해주는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 있죠. 은행 자본 구조상 주식보다 우선으로 하는 신종 자본증권, 그러니까 코코밴드, 코코본드 쪽 이제 보유자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서 이제 뭐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케이스를 보니까 만약에 유럽의 어떤 은행들이 만약에 다시 또 부도가 나고 이랬을 때는 그럼 주식은 당연히 부도가 나면은 망하는 건 맞아요, 주식은. 근데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이 코코본드가 같이 무너지네? 이게 휴지가 되네? 라는 걸 지금 목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웬만한 금융권에 있는 코코본드들이 전부 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다. 이게 만약에 계속 하락을 한다면은 이걸로 자본을 끌어오거든요. 이게 여기 있네요.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는 부채 성격은 있어요, 이 코코본드는. 근데 회계상으로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좀 투자를 받거나 돈을 끌어올 때, 유동성을 가져올 때 요걸로 좀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요런 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처럼 똑같이 한다면, 이것처럼 똑같이 코코본드를 먼저 상각을 시킨다면은 웬만한 은행들 다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서 다들 이걸 갖다가 리스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내 얘기예요. 뭐 국내에는 뭐 코코본드가 이제 3.31조 정도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거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상각 조건이 다르니까 CS 사태 가능성이 작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 얘네만 좀 특이 케이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국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은행권 코코본드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거예요. 은행의 유동성이 지금 막 줄어든 게 신뢰를 잃어서 유동성이 줄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은행에 있으니까 나는 이걸 갖다 신뢰를 못해, 큰 은행으로 옮길래 하면서 돈을 막 다들 이동을 하니까 조그만 은행들이, 중소형 은행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코코본드마저도 CS 사태 때문에 신뢰를 잃었죠. 그러면은 이 코코본드도 또 다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은행들이 또다시 유동성을 갖다 겪을 수가 있어요. 유동성 리스크를. 자, 그것 때문에 도이치방크 코코본드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변동성 확대할 때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 뜨기 시작해요, 또. 자, 그러면서 CS가 좀 끝나니까 도이체방크는 진짜 커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이거는 금융 위기로 간다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뭐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기에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금요일 날 유럽장이 좀 크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랬는데 도이체방크가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도 위험이 치솟고, 자, 그러고 주가는 뭐 이제 15%가 이제 폭락을 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뭐 도이체방크는 장중 전일 대비해 가지고 뭐 14.8% 이제 빠졌다. 이 정도로 크게 빠졌다라는 내용이고, 쭉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있네요. 도이체방크 5년물 은행채에 대한 신용부도 스와프. 자, CDS라고 하는데 이게 은행이 망하겠다에 베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올라간다, 이 CDS가 올라간다는 거는 은행의 위험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날 프리미엄은 하루 만에 이날에만 215bp까지 이제 치솟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파산할 때보다 오히려 더 2배 더 급등을 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할 때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다는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쪽이 크긴 커요. 사이즈로 봤을 땐 크기는 큰데, 그리고 파생 상품도 많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가 망하면은 진짜 세계로 이제 파생 상품들이 이제 다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뭐 전부 다 부도가 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의 도이치의 그 재무제표나 뭐 이걸 다 보더라도 그 정도로 무너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려예요, 우려. 그냥 신뢰를 잃은 거예요. CS를 봤더니 코코본드가 이제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도이치 얘네들도 코코본드 얘네들 망하는 거 아니야? 예전부터 금융위기가 돌 때마다 매번 도이치뱅크는 그런 썰은 되게 많았어요. 얘네 망하는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나오기는 했었어요. 뭐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이제 뭐 2018년인가? 그때도 그랬었고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은행이어서 또다시 이런 이슈가 또 한번 잡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얘네가 뭐가 막 크게 유동성이 없거나 뭐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우려 때문에, 자, 신용부도 스와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망하면 유럽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럽 쪽 금융이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여기에는 문제가 크게 되는 게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 코코본드에 대해서 여기도 똑같이 코코본드 이거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다 망하니까 도망가자 뭐 이런 모습인데,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제 뭐 도이치방크는 뭐 튼튼하고 뭐 튼튼한 자기 자본과 유동성 포지션을 봤을 때 도이치방크 다음은 CS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런 보고서를 좀 내기도 했고, 그리고 숄츠 독일 총리도 자, 여기서 얘기를 해요. 도이체방크는 이익을 아주 잘 내는 은행이다. 얘네가 2020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이익이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CS랑은 솔직히 달라요. CS는 막 계속 적자를 내고 돈을 갖다가 메꾸고 정리를 하고 정리해고하고 뭐 하고 회사를 갖다 쪼개고 해도 계속 망하고 있었던 곳이었고, 근데 반대로 여기는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이게 망하기는 솔직히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주말 내내 계속 이 얘기가 돌기는 해요. 도이치방크 얘기가 돌면은 당연히 시장은 한 번 정도 또 무너질 수는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뭐 금융안전 이쪽 소집을 했고 뭐 이쪽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뭐 내용 쭉 보면은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독일 총리가 시장에다가 도이치방크 위기설은, 자, 위기설이에요. 그러니까 CS가 저랬고 코코본드가 저랬으니까 은행들이 신뢰를 잃었고, 그러면 코코본드가 만약에 도이치방크 코코본드가 빠지면은 얘네들도 유동성 위기 겪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망하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도이치의 파생 상품들이 다 터질 텐데, 그러면 다른 은행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썰이 도는 거지. 솔직히 그게 그렇게 막 큰 이슈가 되진 않아요. 자, 보시면은 독일 이쪽에 있는 콜옵션을 맞이한 AT1 채권, 이게 이제 코코본드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해서 뭐 이제 주가가 뭐 12% 하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리스크 있는 그 역배죠. 한마디로 CDS 프리미엄이 이제 뭐 212bp까지 올라갔다, 뭐 요 정도 이제 보여지는데, 전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서서 그냥 우려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냥 썰이 지금 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FOMC로 와서, 자, 어쨌든 간에 저 썰은 금요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장은 월화 정도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 없으면은 국장도 그냥 버텨주는 모습 아니면은 적당히 좀, 오히려 월요일날 좀 올라가면은 오히려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리고 FOMC가 있었죠, 목요일날. 뭐 예상한 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중요했던 게 제가 말했었지만 점도표하고 파월의 연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내려간 게 없어요. 전이랑 똑같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죠, 솔직히. 점도표상 뭐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한 번 정도 더 추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우선은. 그런데 시장에서는 안 한다라는 그 베팅이 더 세요. 그 패드와치 가게 되면은 거의 안 한다라는 쪽으로 약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인상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월을 믿질 못해요, 사람들이. 파월을 안 믿는 거죠. 뭐 전에는 뭐 금리를 갖다가 안 올려도 된다는 둥, 천천히 해도 된다는 둥 했다가 갑자기 금리를 5%까지 올렸던 사람이니까 이번에 또 실수하겠거니 하고서 이제 믿질 않아요, 시장에서. 자, 그리고 연설을 좀 중요하게 봤어요. 자, 연설에서 나왔었던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 연설에서, 자,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뭐 한 번 정도 더 올린 다음에 동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했던 거는 0.25를 갖다가 한 번 더 올리고 다음번에, 그 다음에 쭉 동결하고, 그 다음에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어, 그러니까 내년 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은행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그리고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은 더 올리겠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달랐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자, 그리고 점도표상으로도 올해 금리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린다. 자, 요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무너졌을 때, 여기 발언하고서 무너질 때 크게 안 무너졌어요. 마이너스 1%? 요 정도? 뭐 크지 않았어요. 별로 안 컸었는데, 문제는 자, 여기였어요. 동시간대 거의 파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옐런이 다른 곳에서 발언을 했었던 게 있는데, 예금 전액 보호에 대해서 전액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옐런이 전액 보호를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은행은 탄탄하고 전액 보호를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같은 날 동시간대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지금 한쪽 재무부장, 한쪽 지금 FOMC 쪽 이쪽에서 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자, 그러자마자 그러고서 막 국장도 그 다음날 막 무너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루 지나자마자 옐런이 다시 말을 바꿔요. 모든 예금 보장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얘기했던 게 아니고, 상황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모든 예금은 보장을 할 건데 지금 당장 다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국회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결국은 다시 또 한쪽으로 쏠렸죠. 파월도 예금 보장 가능하고 뭐 금융권 탄탄하고, 그리고 옐런도 잠깐 말을 바꾸긴 했지만 예금 보장 전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또 한번 시장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하지만 FOMC에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안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지금 올라가요. 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네? 라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파월을 믿지 않고 FOMC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월가 같은 경우에는 니네 어차피 금리 인하할 거잖아. 0.25 다음번에 올린다고 했지만 그거 못 올린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전부 다. 올리지도 못할 거고 다음번에 한 7월 정도 되면 7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지금 시장은 그걸 내다봐요. 한 제가 봤었던 데이터가 7월부터 금리 인하예요. 근데 연준은 지금 당장은 아직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최대한 어떻게든 공포심을 더 줘가지고 더 눌러서 인플레를 좀 더 잡아야 되니까 우선 0.25 올렸지만 다음번에 동결할 수도 있겠죠. 뭐 동결을 하든 뭐 내리는 건 뭐 7월이 되든 하반기에 되든 자 그럼 가봐야지 아는 건데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있었고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혼자 올라가요.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뭐 파월 연설 나오고 여기 옐런 나오고 했을 때가 막 위아래로 좀 요동을 쳤죠. 보시다시피 뭐 이제 고가 같은 경우에 2%대 그리고 저가 같은 경우 여기 자 얘 같은 경우도 고가 같은 경우에 1%대 그리고 저가가 뭐 굉장히 크지는 않았지만 이게 선물 앞전 장전 선물까지 움직였던 걸 보게 되면은 좀 크게 움직였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자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다. 이제 안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번 눌렸다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장은. 자 그러고 그래서 요 정도 이슈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나마 좀 기대했었던 게 시진핑이 좀 가서 뭐 좀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별거 없었어요. 자 젤렌스키 러시아하고 평화협상 조건 전혀 조성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푸틴이 말하는 휴전을 갖다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자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이제 방문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우려감을 갖고 있는데 자 무기 지원 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확대가 될 거고 장기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붙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이 가서 뭔가 중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중재는커녕 그냥 러시아만 좀 만나고 왔다. 오히려 러시아하고 좀 더 돈독해졌다. 요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상 없겠구나. 당분간은 없겠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환율 쪽을 보게 되면은 뭐 이번에 금리를 좀 올린 곳들이 많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 0.25%를 올렸고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그때 22에서 이제 또 0.5%를 올렸었죠. 자 유럽이 좀 굉장히 세게 좀 올리고 있는데 자 영국이 저렇게 올렸고 어디 갔어 스위스. 자 스위스 같은 경우도 CS 문제가 있고 굉장히 그런 게 있지만 이번에는 0.5% 빅스텝을 했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인플레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게 진짜 마지막 인상일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고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당장 금융권을 어떻게든 틀어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올리고 있다고 전 봅니다. 자 그리고 자 CS 재무 위기에 빠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성을 하는 변수가 있었지만 먼저 물가에 대응해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겠다는 게 이제 스위스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면서 0.25도 아니고 0.5%로 빅스텝 때리는 스위스였고 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0.25% 인상.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 0.25밖에 안 올렸죠. 0.25밖에 안 올렸고 시장에서는 채권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더 이상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는 해요.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 뭐 파월이 말했을 때는 한 번 더 인상하겠다고 했고 점도표도 한 번 더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패드워치나 뭐 딴 것들 봤을 때는 안 올릴 가능성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보이거든요. 그럼 가봐야지 알겠죠. 어쨌든 미국이 0.25밖에 안 올렸는데 다른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미국 달러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미국 달러 지수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을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미국보다 더 올리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죠. 당연히 유럽의 유로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갔겠죠. 그러면은 자 요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달러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 요거에 좀 득을 봤던 게 한국에서도 당연히 1300원대 막 1330원 막 이렇게 올라갔었던 게 요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는 중국 효과보다는 유럽 효과를 좀 받았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유럽 효과로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전체적으로 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은 아직까지는 높기는 해요. 한 1250원 요 정도까지만 오면은 그래도 안정적이라 좀 보는데 그나마 근데 요 정도는 아직은 높으니까 좀만 더 내려와 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도 1300원 안 넘는 게 다행이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뭐냐, 다음 달 이제 실적이 있죠. 뭐 국장도 실적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다음 달부터 이제 실적들이 나오니까 실적에 맞춰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줄 거예요.
그 전에 나올 만한 큰 데이터들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뭐 일부 데이터에서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강하게 뭔가를 올려주려면은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필요해요. 근데 아쉬운 얘기는 국장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반도체 쪽이 워낙 많아요. 반도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반도체가 1분기는 당연히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적발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오히려 업황의 기대감이 돌아준다면은 국장은 반도체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봐야 되는 거는 국장은 아쉽지만 계속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전부터 얘기했지만 요 두 개의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박스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요 박스권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고, 요 안에서 결국은 개별 섹터, 개별 종목들 움직임만 따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1분기에 만약에 진짜 실적이 좋다. 그럼 실적 좋은 애들 올라가고, 실적 낮은 애들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또 박스권 안에서 유지를 하겠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7월 정도부터 어쩌면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요때부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슈팅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깊어지면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고 무조건 이게 지수가 올라가진 않아요. 예전부터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오히려 최악인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금리 인하 한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박스권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실적 장세니까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 봐야 될 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아까 전에 도이치방크 있었죠. 도이치방크 이제 은행들 설마 도이치방크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더 안 터졌거든요. 그 세 개만 딱 파산한 다음부터 더 이상 파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고 있었고 잠잠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CS의 그 코코밴드가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도이치방크 쪽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 위기 여파 이게 좀 언제 끝나느냐? 근데 이게 저는 끝나려면은 은행들이 유럽이고 미국이고 더 이상 파산 없이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은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진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라지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PCE 발표가 있거든요. PCE 발표 정도 또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CPI에서 웬만한 데이터들을 봤기 때문에 뭐 나름 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최악은 아니에요. 그냥 예상 수치만큼 딱 나올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계속 말했지만 실적 전반치를 낮출 가능성들은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막 실적이 좋은 시즌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그래서 그렇다고 막 하락으로 막 미친 듯이 떨어진다 그것도 아니고 상승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방향성을 나타낼 만한 뭔가가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계속 박스권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연준에서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점도표에서 낮게 찍은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번 더 해야 된다라고 찍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점도표를 봤을 때는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발언을 한다? 그 발언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 위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한다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파월이랑 어쩜 비슷할 수도 있어요. 막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올해까지는 뭐 금리 인상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두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막 떠들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쭉 보시면은, 자, 제이슨 연준 이사가 이제 연설을 하고요. 쭉 보면은 되게 많은데 여기 있네요. 연중 뭐 바가가 연설을 하는 게 또 있고요. 쭉 보면은 되게 많아요. 여기도 바가 하나 있고 연준위원 그리고 목요일날도 자 부의장 바가 연설 또 있고요. 쭉 그리고 옐런 연설 있고요. FMC에 박힌 연설 하나 또 있고요. 쭉 보면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여기는 연준의 쿡 연설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FMC 멤버 윌리엄스 연설 또 있고요. 자, 연설이 되게 많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 연설들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좀 방향성을 시장이 계속 움직여 줄 거고, 근데 시장의 그 점도표 이번에 나왔었던 FMC 점도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막 비둘기파적으로 막 얘기하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저는. 그래서 눌러주는 식으로 계속 연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요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리고 금요일날이죠, 여기 있죠. 자, 5.4% 나왔었는데 이제 얼마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C인데, 자, PC 요 정도 금요일날 데이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도 뭐 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연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 결국은 올라가 봐야 요 안에서 그냥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계속 반복일 거예요. 만약에 잘 올라가 봐야 2,500일 거고 진짜. 그리고 빠져봐야 여기 또 지지하는 모습도 나올 거고 뭐 2,380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 나올 거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수급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양호했어요. 처음에 월요일, 화요일만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좀 들어왔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 좀 빠지기도 했지만, 자, 기관도 나름 나쁘진 않았어요. 자, 근데 선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금요일날 선물이 외국인이 좀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자, 요런 부분들은 좀 월요일장이나 화요일장까지는 좀 뭔가 뭔가 좀 하락을 갖다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수치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워낙에 이쪽이 왜곡된 데이터가 많아서 이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을 제가 잘 안 보는 이유가 워낙에 이게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크다 보니까 지금 요걸 갖다가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2차 전지를 빼고 계산을 하면은 진짜 비슷하거든요. 아니면은 거의 올라간 게 없거나 이런 모습인데 다행히 금요일 날은 조금 변동이 있었죠, 코스닥은. 자,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로 계속 보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그래도 양호했었다. 여기에서는 수급 자체는 양호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음 주 뭐 가더라도 또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당장에 뭐 큰 호재성 뉴스나 뭐 시황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봐야 될 거는 금융권 리스크, 도이치방크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금융권 리스크가 더 있는지, 더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리스크는, 금융권 리스크는 끝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조용해주면 된다. 그리고 굳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PCE 정도가 있다. 근데 PCE는 이미 CPI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나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실적은 웬만해서는 안 좋은 애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안 좋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안 좋게 나와요. 안 좋을 거 알았지만 그러면은 당연히 눌리겠죠, 또 전체적으로 관련주들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도 그렇게 좋은 건 없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들, 자, 이제 발언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루짜리긴 한데 한 번씩 눌러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한 번씩 나와서 발언하면은 미장이 막 올라가다가도 막 한 번씩 눌리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 움직임,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갈 것도 크게 빠질 내용도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는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결국은 미국의 실적들이 진짜 막 빅테크들 실적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잘 나왔다 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먼저 방향을 갖다가 상방을 잡아주면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조용조용할 것 같고 그냥 박스권 장세에서 비슷한 움직임 예상해 보네요. 자,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